손목 문신을 단속하다니요. 이게 약간 또 뭐 공포스러운 사건인가요, 양지민 변호사님? 아닙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신호위반 단속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며칠 전 새벽에 한 여성 운전자가 네. 운전을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면서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지난 21일에 오후 한 4시 50분쯤, 그러니까 한 5시 정도 저녁 시간에 네. 이 창신역 근처를 지나가던 이 여성 운전자가 갑자기 경찰이 불러 세우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지 신호를 이제 교통경찰이 정지하라라고 하니까 운전하던 차를 세우고 경찰에게 왜 그러느냐라고 했더니 황색불의 신호를 건넜기 때문에 신호 위반을 했다. 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경찰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여성은 아니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서 이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일단 단속하는 경찰관과 이 운전자분의 의견은 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여성 운전자는 당시에 좁은 도로에서 길을 절반 정도 건넜을 때 신호가 바뀌는 바람에 이 사고 우려가 있어서 그대로 차를 진행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겠죠. 네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경찰도 이 신호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어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블랙박스가 이런 점에서는 좀 요긴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 보니까 뭐 신호를 교차로를 걷는 상황에서 바뀌었을 수 그대로 나왔겠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네. 이거를 뭐 경찰관이 블랙박스 보여달라고 강제로 요구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뭐 협조 안 하면 그걸 강제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그렇게 이제 본인이 위반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단속을 하면 네. 적극적으로 그 블랙박스를 그 운전자들이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경찰이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하니까 이제 아마 자발적으로 확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교통신호 위반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상황이 끝난 거 아닙니까, 양지민 변호사님? 그런데 이 사건이 손목에 문신 단속이냐라는 데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이 신호 위반에 대해서 오판을 한 경찰이 이 여성에게 갑자기 손목 안쪽을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성이 손목 안쪽에 이 문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경찰이 지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손목을 이제 아마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이 손목이 보이잖아요. 이제 보여달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손목에 있는 문신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다는 거예요. 관련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당시 상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또렷하진 않지만 지금 이 여성 운전자와 경찰관 사이의 대화가 문신 가지고 옥신각신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문신 단속을 한단 말이야? 손목에 있는 문신? 최대범 교수님. 예, 그렇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성이 날씨가 좀 따뜻해서 칠부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그런 네.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데 문신 같은 경우에는 팔목 안쪽에서 약 팔목 중간까지, 손목 안쪽에서 팔목 중간까지 7cm 정도 되나 봐요. 네. 동물 문신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고요. 아하. 이 주장은 뭐냐면 이 여성분의 주장은 왜 이게 경찰이 작은 문신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단속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문신 가지고 나를 지금 단속하겠다고 하는 거냐라는 네. 것에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또 하나 이제 여성 운전자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단속하는 경찰이 문신이 위협적이라 잡아넣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말은 뭐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분의 주장은 남성인 경찰관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했나 싶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태도가 고압적이었고 인신공격을 당해서 불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만 경찰이 표현 중에 잡아넣겠다는 표현을 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거는 글쎄요. 표현이 좀 격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김복준 의원님. 네. 경찰이 문신도 단속을 합니까? 문신을 단속하는 규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보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나 공원 이런 공공장소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혐오감을 주게 되면 1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를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요. 네. 고의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공공장소도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아예 그 경찰관이 이런 얘기 자체를 앉아있는 운전자한테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네. 뭐 그 해당 경찰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변명이라고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뭐 위법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안내. 여기 무슨 위법 사항이 있었습니까? 운전자가 앉아가지고 네. 미리 안내하는 게 임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편을 들은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하. 이건 잘못한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단속 못한 그 어떤 불편한 심기를 이상한 쪽으로 경찰관이 표현한 거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해야지. 네. 무슨 이게 위법 사항을 미리 안내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이래서 욕 먹는 거예요, 이래서.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여성분의 주장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사실인지를 왜냐하면 경찰 측, 해당 경찰관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곳이 서울 해와경찰서 교통안전계였습니다.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수차례 연락을 취했는데 그곳 대답이 담당자가 외근 중이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답변만 계속해서 왔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보도해드린 여성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서 경찰분, 해당 담당자의 다른 의견이 있다면 반박 기회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 뉴스파이터에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해는 풀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오해가 있었다면요. 이번에는요, 참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연예인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먼저 안진영 기자님 누구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네, 일본 출신 방송인이죠. 사유리 씨 얘기입니다. 지난 23일 사유리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요. 어허. 사유리 씨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던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린 그렇죠. 적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 굉장히 더했다는 거죠. 그리고 대피 이후에도 요즘 날씨 때문에 춥잖아요. 네. 이 추위 때문에 커피 매장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QR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하지 못했다면서 카페 측의 이 대처가 조금은 아쉽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 어허. 이 사유리 씨 SNS 호소 내용을 보면은요. 직원분이 QR코드를 먼저 인증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대피하느라고 급해서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않았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업고 있는 저 어린 아들, 이 아들의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보여주면서 제발 아들을 위해 잠깐이라도 실내에 있게 해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안 된다고 하셨다면서 본인의 속상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네. 아니 근데 QR코드를 못 찍게 되면 김유진 아나운서 수기 명부 수기 작성으로 하는 명부는 없었어요, 그러면? 있죠. 이 직원분도 그렇게 안내를 하셨다고 해요. 그럼 수기로 명부를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근데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분증을 통해서 맞아요.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유리 씨가 당시에 휴대전화도 없었는데 신분증 하기가 없었겠죠. 경황이 없죠. 그걸 얼른 탈출하는데.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럼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직원이 설명을 하면서 공손하게 양해를 구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카페 측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놓인 다른 주민에게도 똑같이 대처를 했는데 사유리 씨만 특별한 방법으로 대우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 만약에 이 QR코드가 없고 명부를 작성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안에 들여보냈을 경우에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하. 카페 측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신분증도 가지고 날 겨를도 없이 급하게 세상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탈출했어요. 근데 입술을 보니까 그 아이가, 갓난아이가 입술이 부르르 떤다는 거예요. 얼마나 추위와 아이도 또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진목 교수님, 이 상황만 생각하면 카페 측이 참 너무 참 박정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코로나 국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측면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피해를 당하는 것은 결국 카페 측이에요.
그러니까 사유리 씨의 상황, 그 상황을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주차장 쪽에 그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서 나왔거든요, 아하. 지금.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급하게 데리고 나오는 바람에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으니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 좀 녹이기 위해서 카페로 간 것이고 네. 아이가 입술이 파래졌다고 얘기한 걸 보면 아이가 엄청나게 추위에 떨었던 것 같아요. 네. 엄마 입장에서 당연히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 건데 급하게 나오다가 휴대전화 안 갖고 나왔잖아요. 화재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QR코드 못 찍고 신분증도 안 갖고 나오니까 못 쓰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사유리 측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매정한 거 아니냐. 네. 이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 상황으로 처리한 것이 상당히 좀 융통성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매장 측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카페 측을 옹호하는 측에서는 직원은 매뉴얼 위반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실제로 카페가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사유리 씨 한 사람이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화재와 관련 없이 왔는데 신분증 안 갖고 오신 분을 그럼 또 사유리 씨처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상당히 그 중간에서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제 앞서 이제 누리꾼들도 이 갈리잖아요. 나뉘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만약에 카페 측이 안타까워 아이고 어떡해요 아이도 추운데 그럼 얼른 들어오세요. QR코드 나중에 뭐 휴대전화 갖고 와서 찍으시고요. 만약에 들어오세요라고 했다고 가정해요. 그러면 카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 아하. 코로나19에는 우리가 뭐 예외를 두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질병관리청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이걸 위반하면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네. 실제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수칙을 정해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전자 출입 명부를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걸 미도입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관리를 부실하게 한다라든지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위반하면 뭐 사실상의 영업 정지를 의미하는 집합 금지 명령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매장 측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 예만 들은 것 같아서 시청자분들께 송구할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상황 말고 어떤 여성이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범죄 대상이 되는 상황을 피해서 급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도 QR코드 그리고 신분증이 없다는 상황으로 나가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해도 되는 걸까요? 제가 극단적 상황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준영 기자님, 그래서 사실 이런 비상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대한 매뉴얼도 차제에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이게 분명히 방역도 중요한데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니까 결국 이 직원 같은 경우는요. 원래 글이 올라왔던 하루 종일 기사와 댓글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그렇겠죠. 얘기를 했고요. 네네. 여전히 욕하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이런 비난글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속내를 털어놨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사유리 씨가 재차 입장을 냈습니다. 아하. 네, 그동안 본인이 썼던 감정적인 글 때문에 하루 종일 불편하게 했던 카페 직원분들께 직접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본인이 아무래도 무례한 행동을 한 것 같고 대피소도 아닌 카페에 잠시 머물려고 했던 제 생각이 짧았다. 찾아가서 직접 그 직원분에게 사과하고 대화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결국은 본인들이 뭐 여러 가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과를 한 것이니까 네. 사유리 씨의 의견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네.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던 사유리 씨가 이렇게 사과를 했잖아요, 진심으로. 그래서 논란이 일단락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카페 직원분을 향한 이 비난은 자제하고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정말 방역 수칙을 지킨 것밖에는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분을 탓해서는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유리 씨가 정말로요. 그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아이를 얼마나 자신의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영상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가자, 한국 가자. 한국 가니까 추울까봐 양말 신었어요. 쭉 가가가가 가가가가가가. 여기 또 그렇게 였어요.
어제 손톱 자랐는데도 이렇게 긁혀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장갑 같은 거 하면 싫어서 그냥 빼려고 하고 어제도 손톱 깎았는데 근데 이게 은근히 작은 손이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짧게 해도 이렇게 얼굴이 긁혀요. 땡끈 이렇게 긁히면 엄마 서운해. 땡끈은 치킨만 먹지 말고 살아가 더 먹으면 착한 애가 돼야 돼. 골고루 먹어야 돼. 1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꽁, 엄마 꽁, 애기 꽁. 으쌰 으쌰 잘한다. 여기 먼저 써. 똥똥해요. 잘 그거 있어요. 똥똥똥. 그래서 무겁구나. 그래서 네,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일단은요, 이 거주하시던 곳에서의 화재 사고는 정말 올해 그냥 액땜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올해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유리 씨 말고도 또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한 연예인분이 있다고 하면 누굴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바로 방송인 김원희 씨 얘기입니다. 아하. 최근에 김원희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 남동생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허. 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산 가좌동 근처에서 김원천이란 이름을 쓰면서 자기랑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이러면서 정말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내 남동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그런데 이 사건에 좀 반전이 있어요. 왜요? 김원희 씨가 이 사칭범이 누군지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보통 그럼 신고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좀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가 있다면서 어허. 자기는 좀 참아 볼 테니까 이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남동생은 그러면서 저 인터넷에 올린 글에요. 말미에 제 친동생은 절대 아닙니다라고 다시금 강조의 말을 올렸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게요. 사실 방송에서 김원희 씨가 동생분에 대한 어려운 얘기를 정말 꺼낸 게 있어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동생이 좀 오래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쳐서 좀 한 30년 넘게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나와주신 분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 조금 안타까운 거고 저는 이제 형제 자매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되게 감추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도 딸 넷에 이제 아들 하나 막내예요. 되게 귀한 친척들하고 이제 부모님들 우리 아들 남동생 태어났을 때 정말 잔치를 벌였거든요. 딸 넷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항상 친구 만날 때도 업고 다니고 되게 좀 절친했어요 저랑. 그렇게 하면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뇌를 다치니까 뭔가 이게 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합병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왜 이 병이 이렇게까지 됐지? 그러니까 제 남동생도 지금 40대 초반이에요. 그렇게까지 됐어요. 근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김원희 씨 동생이라고 사칭하는 사람은 제 친동생이 절대 아니에요라고 강조한 이유가 있네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상황이 분통 터지겠어요? 지금 김원희 씨 입장에서는. 네, 김원희 씨가 방송에 나와서 가족사 이야기했죠. 원래 김원희 씨 가족이 일남 사녀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남자 하나 일남 있는데 그 일남이 막내입니다. 네. 동생인 거예요. 근데 이 동생이 5살 때 택시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아이고. 당해가지고 아마 이 머리를 상당히 심하게 다친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뇌전증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런 병이 오면 합병증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까지 나서서 이제 굉장히 동생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동생을 위해서 집 1층을요 완전히 응급실로 이렇게 꾸몄다는 거예요. 응급실처럼 이렇게 네. 꾸몄다고 하는데
이 남동생이 이제 아픈 데서 신음을 하잖아요. 그 신음 소리가 들리니까 이웃집에서 학대한다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아유.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공기가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언니라든지 동생들이 그 근처에 살면서 동생하고 아버님을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투병 중인 동생이 돌아다니면서 남동생 사칭하면서 나쁜 짓 하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김원희 씨 가족 모두가 들으신 것처럼 이 아픈 동생을 지금 사랑으로 온몸으로 지켜내고 있잖아요. 정말로 그런 남동생을 향한 김원희 씨의 애틋한 마음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목욕봉사예요. 근데 제 동생이 어렸으면 이제 남자잖아요. 저는 또 누나여도 그게 좀 몸을 이렇게 씻겨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동생이 아주 힘들었을 때는 정말 기저귀를 차고 그 수발을 다 닦아줘야 돼요. 그 온몸을 다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정말로 목욕봉사한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하체를 닦을 때는 잠깐만 우리 가족들은 다 부끄럽다고 못해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업고 다닌 이유가 있었나 봐요. 얘를. 제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 닦고 잠깐 일어나봐 그러고 엉덩이를 벌려 그리고 잽싸게 해주고 이렇게 저 이게 사실 김원희 씨 천생 방송인입니다. 저 얘기를 사실 가슴 아플 수도 있는 가족사를 그래도 잠깐이나마 시청자분들과 방청객분들한테 웃음으로 또 승화시켜서 얘기를 하네요. 최지만 교수님. 그러니까요. 저는 김원희 씨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누나가 저런 누나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큰 동생의 목욕을 시키고 남동생이잖아요. 또 대소변 다 받아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엄마 아빠라면 할 수 있어요. 누나가 그렇게 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 웬만한 그런 관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지금 온 가족이 동생을 돕기 위해서 언니는 음식을 잘하니까 음식 마련해서 동생한테 좋은 거 먹이고 또 두 동생들 그러니까 김원희 씨 동생들은 또 부모님 케어를 해야 된다.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니까 부모님 케어를 하고 본인이 이제 동생 케어를 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저 남동생이 누워 있으니까 그걸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이란 얘기를 못 하니까 그게 그러네요. 너무 나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런 아픈 가족사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 정말 저는 천벌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그러니까요. 보면서. 그래서 김원희 씨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픈 가족사를 얘기한 것도 네. 그분한테 제발 그만 좀 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좀 그만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 본인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천벌받을 겁니다. 네.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네. 남동생이라고 김원희 씨 남동생이라고 사칭하는 게 참.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원희 씨가 이 글을 올린 이유는 혹시라도 그 말에 깜빡 속아 넘어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전적 피해든 어떤 피해든 가네요. 그러니까 안진용 기자님 사실은 김원희 씨 입장에서 그 사칭범을 안다는 거 아니에요. 꾸짖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오죽하면 그래서 인터넷에 글을 통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원희 씨 입장에서는 참 글쎄요. 돌보아야 할 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만 들어도 김원희 씨가 굉장히 책임감이 많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원희 씨가 결혼 16년 차인데 지금 슬아의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왜 아이를 갖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는데 일남 사녀로 워낙 복작복작 살았기 때문에 독방 한번 가져본 적 없고 충분히 그러면서도 가족 간의 사랑이 돈독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막내 동생뿐만 아니라 이 조카들이 참 많은데 내 몸이 부서져도 해줄 것이라는 애정을 과시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가족 관계 봤을 때 부부가 아이를 낳고 사는 가정 정상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아이 없이 소신껏 둘이 알콩달콩 사는 건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이 없는 가정에 왜 아이를 낳지 않냐, 문제 있냐라고 물어보는 이런 사람들이 비정상이라는 거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폭력이겠네요. 언어 폭력이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에 김원희 씨 참 쉽지 않은 고백을 했는데요. 정말로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온전히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하고요. 앞서 김원희 씨 얘기 중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몸이 부서져도 해줄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정말 대단한 가족 사랑입니까? 그 마음 우리가 정말로 존중하고 보호를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하루빨리 해소되길 또 뉴스파이터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정말 마치 영화 같은 추격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최전문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찰차가 SUV를 추적하는 장면이 마치 영화처럼 나옵니다. 지금 SUV가 쏜살같이 달리고 네. 있죠. 저걸 경찰차, 순찰차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나중에 가면 순찰차가 저 SUV를 막아요. 아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지금 막는 장면도 그런데 피해서 또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추적을 시작합니다. 저게 1시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아하. 새벽 4시 정도 돼서 지금 순찰차 4대가 나왔고요. 나중에 7대까지 동원이 돼서 이야, 네. 완전히 쌓았어요. 둘러싸고 나서야 겨우 멈춰섰는데 아하. 얼마나 위험한 장면입니까? 중학생이 면허도 없이 저걸 끌고 나와가지고 저기서 운전을 하고 있고요. 아하. 경찰차들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7대나 순찰대가 동원돼서 결국 막았는데 순찰차를 들이받는 일도 있었고요. 네. 많은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뭐 영화에서나 범죄 영화에서나 보면 추격전 벌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세요. 결국 마지막에는 저렇게 한 7대가 이렇게 싼 끝에 결국 멈춰 세웠습니다. 운전자도 끌어내는 장면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요. 일단은 저 추격전에 저 SUV 차량 운전자 포함해서 경찰까지 혹시 다친 사람은 없는지 일단 그게 걱정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사건은요. 어제 새벽 4시 반 전북 익산의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추적 과정에서 순찰차 2대가 파손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심야 시간대고 또 도로에 다니는 차량이 또 많지 않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도심 한복판이지만 새벽이었기 때문에 인적도 드물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영상 보셨잖아요. 정말 영화 같은 얘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경찰차들이 저 SUV 차량의 측면을 충격을 가해서 멈춰 세우려고 했는데도 보세요. 김복준 의원님, 네. 저래도 아랑곳 않고 계속 도주를 네. 하고 있어요.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입니다, 진짜. 아마 이 경찰이 이 SUV를 쫓아간 게 1시간 정도 세상에. 도심에서 거의 활극을 벌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4차로 도로를 이제 완전히 에워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오도 가도 못하게 한 상태에서 검거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근데 사실 이제 외국 같으면 저거 총기 사용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그 어떤 진압 방법은 선택하고 있지 않고요. 네. SUV 세운 다음에 운전자를 이제 끌어냈는데 보니까 운전자가 15살 중학생입니다. 저 지금 운전석에 나온 사람이 중학생이라고요? 네, 네, 이 15살 남학생인데요. 그거 위에도 그 차에는 또래 친구들이 3명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하. 총 4명이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네. 이 아이들 만 14세 이상 같으면 형사 입건합니다. 네, 중학생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폭주를 하고 저런 질주를 도주국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네. 대체 누구의 차량, 중학생인데 어떻게 차량을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누구의 차량입니까? 이게요, 20대 청소년 4명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자기 부모님 차를 끌고 나오자 이렇게 내기를 이런 한 철딱선이 겁니다. 없는. 네. 그래서 실제로 가위바위보에서 진 여학생이 자기 아버지 소유의 SUV를 끌고 나왔고 그 친구인 남학생이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하. 현재 해당 남학생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하네요. 얼마나 지금 잡고 보니까 경찰분들도 분노도 있지만 허탈하고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위바위보가 웬 말입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 한번 타고 싶다고 가위바위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는 사람이 차를 가져오기로 하자 해가지고 그 처음에 차를 가지고 왔다고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절도 이제 사건으로 보고 현장을 갔어요. 새벽에 가지고 나갈 때는 몰랐고 자다가 깨보니까 그냥 부모가 이제 차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이제 도망가는 과정에서 이제 몰리니까 운전도 미숙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놀랬어요.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쟤들도요. 그 해당 차량의 주인분, 그러니까 저 학생의 부모님도
깜짝 놀랄게 아니 내 차가 어디 갔어?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 가위바위보에서 진 학생이 자기 아버지 그 차 끌고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모도 나중에 차 없어진 거 알고 이제 차 절도 신고한 거예요. 도난 신고를 했군요. 도난 신고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바로 그 아마 저 차 남발을 가지고 번호를 가지고 저 차량 수배를 했을 거예요. 네. 그건 금방 드러나거든요. 아하. 각 CCTV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추격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거. 아하. 예. 저렇게 철없는 행동이요. 하마터면요. 경찰도 다치게 하고 저 도주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위험할 뻔했어요. 만약에 차량이 보세요. 저 차 정말 엄청 순찰차 2대가 파손됐어요. 우리 경찰분들 큰 부상 안 당한 게 천만 다행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더 도주하다가요. 저 운전 미숙으로 저 청소년들이 운전하던 SUV가 전복되는 사고라도 일어났다고 가정해봐요. 애꿎게 도주국을 막으려는 경찰분들 책임한 온갖 비난의 화살이 또 경찰에 이제 쏠렸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김복준 의원님. 예, 그래서 저 아이들이 지금 뭐 경찰관도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보니까 검거해 보니까 중학생 아이들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얘들 좀 혼 좀 나야 됩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네. 이건 뭐 철없는 행위라든지 호기심이라고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면 안 됩니다. 아하. 저 아이들이 저걸 끌고 나가는 순간 4명의 지들 스스로의 목숨이 위험해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하는 경찰관도 위험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유 없이 그 장소에 운행을 하던 다른 운전자들도 위험할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예. 횡단보도를 건너 행인이 있었다면 위험할 뻔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위험이 있는 행위거든요. 네. 이건 이번 기회에 많이 혼내줘야 되고요. 네. 아마 저 차량 파손된 거 이런 거 전부 다 부모님이 또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양재민 변호사님 이 사건은 부모님 입장에서도요. 사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매 회초리를 대신 맞는 심정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지. 절대 이런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사안 그리고 저 파손된 순찰차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 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지만 초등학생들이 슈퍼카를 이제 훼손했던 그런 사건들이 하하,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 역시 그 초등학생들의 이제 부모님께서 다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나 저 파손된 순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이제 부모님께서 친권자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지셔야 되고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라도 지금 만 14세 이상이면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리 소년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위험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보호 사건으로 처벌하기보다는 형사 입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정말로요. 이번에 그 학생 4명들요. 처절하게 반성해야 됩니다. 하마터면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뻔했다. 그런 생각하고 정말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젊은 아내가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남편이 집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노래를 불러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남편이 노래를 잘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감미롭게 들을 수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남편이 노래를 굉장히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노래를 하는 게 꼭 모기가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서 힘들다라는 사연입니다. 아니, 예전에 물론 노래 중에 모기야 이런 노래는 있었습니다만 근데 김윤희 아나운서 네. 남편의 목소리가 모기 소리 같다는 거 또 이거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모기 소리는 상당히 거슬리는 소리잖아요. 어느 소리로 노래를 부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도 이분이 아파트에 살 때는 그나마 나았다고 해요. 아하. 왜냐하면 이 부인분이 이웃한테 패 끼치는 거니까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흥얼거리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네. 짜잔. 어허. 지난해 말에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아이고, 갑니다. 아이고. 이사를 간 이후에는 정말 내 세상 만난 거죠. 막 노래를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분이 이 치솟는 데시벨 소리에 스트레스가 그만큼 치솟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데시벨만큼이나 최근에 아내의 스트레스가 커지는 이유가 있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이 남편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게 이제 많은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불을 확 지피게 된 거죠. 그래서 남편분이 이거 심취해서 노래를 더 자주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회사를 가서 둘이 떨어져 있을 땐 좀 괜찮았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계속해서 좀 들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분 얘기가요. 보세요. 아침부터 종일 모기가 집안에서 샤우팅하는 것 같답니다. 아니 대체 남편분 목소리가 점점 더 궁금해져요. 모기 목소리라는데 대체 어떤 목소리인지. 그런데 아니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고통스러울 게 아니라 여보 나 좀 살자 제발 그만 좀 해 그만 좀 호소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얘기했죠. 안 아, 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병민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못 들어주겠다. 제발 못 그만 좀 들어주겠다. 불러라.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과관입니다. 이렇게 아하. 얘기하면 그만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 내 목소리가 김건모 닮았지 않았어? 나도 경연 프로그램 한번 나가볼까 연습해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대꾸도 안 하고 문 꽝 닫고 들어와서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댓글로 남편한테 쓴소리 좀 해주세요라고 글을 올리고 만다고 합니다.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렸겠습니까? 이 사연 접하고 김건모 씨가 그럴 것 같은데요. 내게 그냥 핑계 대지 마. 네, 김건모 씨 목소리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런데 이 고민, 이 고민을 접하고 일단 누리꾼분들 반응부터 먼저 좀 살펴보고 가볼까요, 안지영 기자님. 네, 이 코너가 항상 저희가 한숨 쉬면서 전했는데 오늘은 웃으면서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네티즌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한 네티즌은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웃음이 나온다.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면서도 웃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코러스는 파리가 넣어주면 되겠네요. 어디 곤충 노래자랑이라도 나갈 실력인지 보게 녹음해서 한번 올려주세요라고 권하기도 했고요. 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수 김종국도 모기 목소리인데 잘 부르잖아요. 남편도 노력해보세요 하는데 실제로 유재석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능에서. 어느 날 자꾸 모기가 날아다니는 것 같아서 주변을 돌려봤더니 김종국이 노래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김종국 씨가 굉장히 불쾌한 얼굴로 쳐다봐서 유재석 씨가 흠칫한 적이 있는데 네. 과연 이 반응을 보고 남편이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김종국 씨가 갑자기 소환됐어요. 모기 목소리인데 잘 부르잖아요. 남편 더 노력해보세요. 이 누리꾼 이제 댓글들 막 달았잖아요. 네. 이걸 그 부부들도 봤을까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보고서 또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어허. 아까 댓글 중에 노래 녹음해서 들려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었잖아요. 네. 여기에 딱 이제 집중을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아내분이 남편한테 노래를 녹음을 해라. 세상에. 얘기하신 거죠? 네. 그랬더니 남편이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자, 이왕 할 거나 그러면은 신청곡을 받겠다. 이렇게 하신 사건. 거죠. 그래가지고 정말 인터넷에서 실제로 신청곡을 받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서 글을 또 대신 올려줘요. 남편이 또 이렇게 요청을 하셨대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지망생 목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감사드린다. 가수 지망생 그래서 목이라고요? 네, 신청곡을 남겨주시면 이 모기가 모기 쉬도록 연습해서 여러분께 라임을 들려드리겠다. 맞췄어요. 이렇게 글을 올리신 거죠. 야, 모기가 모기 쉬도록 뭔가 라임을 또 맞췄어요. 운율을 맞췄습니다. 신청곡 남겨주시면 모기가 모기 쉬도록 연습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내도 고통을 호소했는데 이 글을 대신 올렸단 말이에요. 뭔가 여기 점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그래서 급기야 정말로 누리꾼들이 신청곡을 달기에 이르렀습니다. 대박 사건. 누리꾼들이 개똥벌레 아니면 모기의 꿈을 신청합니다라고 네.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시수곤의 모기 버전으로 듣고 싶다라는 글도 올리면서요. 부부가 실제로 개인 채널을 열게 됩니다. 이야, 지금요. 신청곡이 답지를 해서 뭘 불러야 될지 행복한 고민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처럼 직접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곡이 쇄도를 했고요. 그중에 어떤 노래를 골라서 불렀을까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asting away. Forgive me, girl.
정말로 저는 처음에 김복준 의원이 예. 눈을 감고 들었는데요. 예. 진짜 목이 엥 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네. 아, 내가 들어도 아주 그 모기가 앵앵거리는 그런 소리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휘스건이네요. 네. 그 90년대 스트리트. 야, 저 스트리트, 이거 좋아합니다. 네. 이거 굉장히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 노래방 가지고 이거 휘스건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네. 대체로 3명 정도 나가면 한 사람이 부르다가 거기서 포기하면 나머지가 올리다가 다 맞아요. 포기하고 들어오는 네. 그런 노래인데 지금 그거 부르네요. 네. 조금 무리하시는 것 같고요. 이거 뭐 아무리 감미롭고 정말 잘하는 노래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들으면 듣기 싫어요. 조선으로네. 네, 그런데 이 사람 그 잘하지도 못하는 노래를 계속 저렇게 불러대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엄청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아내분이요. 남편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노래를 오랜 세월 동안 참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원조 모기 목소리 가수 들어보시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사연자하고 비교를 해보게. 자, 원조 노래 모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됐나 봐 쫓아본 새바람은 네 빛만 봐도 널 어디다 김종국 씨의 한 남자를 이제 이분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당최 김종국 씨의 한 남자인지를 도저히 독해 불가할 정도로 저렇게 소화를 했는데 글쎄요, 최진모 교수님. 예. 개성 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까? 뭐 개성 면에서는 뭐 그나마 근데 저건 노래인지 그냥 읊조리는 것인지 조금 분간이 안 갈 정도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종국 씨 들으면 황당할 것 같아요. 저 노래를 설명 안 들으면요. 저게 한 남자인지 무슨 노래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냥 제가 볼 때 목소리의 문제가 아니라 노래의 음정, 박자 이런 부분들을 좀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아내 입장에 충분히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거를요, 한 번 들어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걸 매일 듣는다, 네. 계속 부른다 이러면요, 제가 볼 때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남편분은 네. 아내를 생각하셔서 혼자 네. 노래방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사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저 영상을 이 음원을 저희가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내분이 흔쾌히 받아주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우리가 맨날 파국으로 치닫는 사건만 보다가 오늘 참 마음이 가벼운데요. 전 이 사연을 보면서 처음에는 남편을 말려달라고 이분이 처음에 글을 쓰셨는데 이게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면서 아내분 의도와 다르게 좀 사건이 전개되는 게 아하. 걱정스럽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아내가 집에 없는 시간에만 야. 노래를 부르기로 두 분이 합의를 하셨대요. 야, 극적 화해네요. 네, 그래서 아내의 스트레스가 좀 그래결이 되셨고 또 남편의 입장에서는 네. 유튜브라는 새로운 취미가 생겨서 그 부분이 감사하다 이런 반응을 네티즌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 취미생활 개인 방송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부부한테는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된 듯합니다. 축하드립니다.